성장, 나다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다. 감정과 욕구 편에는 그 시작에 이렇게 써놨어요. 욕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욕구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쵸? 너 욕구 불만 있어? 왜 이렇게 불만이 있어? 이러면서 그 욕구라는 게 마치 감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욕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욕구는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때때로 부족하고 결핍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욕구가 느껴지죠.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고 결핍이 되었으니까 너무 외로워, 누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욕구가 뭐지?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참 편리할 텐데, 그쵸? 그걸 알면 그때그때 그걸 채워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40년 정도까지를, 누구는 50년, 60년도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른 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지? 하고서 그 뭘 좋아하지를 묻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처음에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뭔가 성과를 내고 생존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계속 물어봤어요, 저한테. 좋아하는 게 뭐지?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거는 뭔가 되게 근사한 뭔가가 딱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거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를 만나고 있는 많은 그 40, 50대 남자, 여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하는 건 뭔지 모르겠대요. 좋아하는 거 해보세요 이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해보세요, 이번 주에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럼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거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나는 음식은 이런 거 좋아하고 색깔은 이런 색깔 좋아해. 그리고 옷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잖아요.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에 빠져보세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잘 느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알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물어보는 고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매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겠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떼를 쓰고 진짜 온몸을 던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보겠다고, 성취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그쵸? 또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림책 심리코칭 지도사 과정에서 읽는 그림책이 한 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읽는 그림책 있잖아요. 이렇게 멋진 날. 이렇게 멋진 날에 보면은 아이들이 어제도 그리고 미래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날씨, 변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그 시간을 살아가요.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날, 그 태풍 속에서 첨벙첨벙 뛰고, 해가 쨍쨍하면 그 쨍쨍한 햇살 속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바람이 부는 날 모자가 막 날아가면 모자를 따라 또 뛰어가고, 그렇게 지금 여기 아무런 애씀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거 막 이러면은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행을 가야지 이러고 막 애쓰고 막 계산하고 이걸 다 쓰면 또 돈이 없어질 텐데 막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욕구 이야기 했다가 그런 거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네, 스스로 선택을 못 했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욕구를 다 억누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사람은 뭔가 아직 그 어른이 덜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죠? 평정심을 갖고 싶어 이러죠. 평정심은 어떻게 해야지 생기냐면요. 막 그 명상을 하고 막 내려놓고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 호흡하고 막 산속에 들어가고 이래야 평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아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욕구는 필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아, 나 지금 졸리니까 자야겠어. 평정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죠. 몸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졸려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안 재워. 재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잖아요. 신경이 막 곤두쓰고 성질 나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네. 네, 그냥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또 배가 너무 고픈데 안 먹여주잖아요. 먹을 걸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화나잖아요. 막 손도 떨리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민감하게 깨어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채우다가 한 번에 채우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예전에 왜 그 관광버스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다 단속하니까. 그리고 요즘엔 여행들을 많이 다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아주머니들이 관광버스 안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저녁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논 거 아세요? 아시죠? 예, 왜 그래요? 억눌렸던 욕구를 그냥 한 번에 발산하고 그리고 또 억누르고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그 욕구를 막 터트린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 아 내가 뭔가 쉼이 필요하다 그럼 좀 쉬어주고, 그리고 또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럼 먹어주고.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어려울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또 좀 진행해 볼게요. 자, 그게 되려면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럼 그걸 해야 되는데 나의 주변 모든 상황들이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일 때 내가 당장 잠을 자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우리 아이한테 먹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도 그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 여러 번 많은 곳에서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마다 좀 새롭죠? 네, 또 새롭게 들어주세요. 제가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너무 열심히 사명에 아주 그냥 사명감에 가득 차서 나는 잘 때도 선생님, 일어나도 선생님, 일요일에도 선생님, 이렇게 누가 나를 봐도 선생님, 저 사람은 선생님이잖아 이렇게 선생님다움, 그게 선생님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그냥 선생님으로 살다 선생님으로 죽는 사람,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선생님이 딱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산 삶도 별 볼 일 없구나.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딱 하기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왔던
때 필요했던 나의 성품까지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맨날 목표를 막 정해놓고 그러고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놀 줄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다 떨고 좀 차 마시고 여유롭게 그런 시간도 없이 맨날 공부만 하고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그 저의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거를 모두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야지 하면서 학원의 문도 때때로 맨날 닫고 마음 공부하는 그런 워크숍에 참여하고 그 워크숍도 저는 미국에서 하는 거, 독일에서 하는 거 막 이런 데를 막 참여했어요. 코칭 프로그램들을. 제가 그러면서 벌어놓은 돈은 다 썼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의식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니까 그 돈에 대한 저의 시선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워낙에도 근데 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학원을 운영하니까 돈은 그래도 제가 쓸 만큼은 들어왔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가 나가는지 별로 모르고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시간과 돈과 거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시간, 돈, 거리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들, 상황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시간은 뭐냐면요. 저는 선생님 다움이라는 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1분 1초도 늦으면 안 되고 하루도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일을 안 했어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문을 닫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 마음의 성장 그리고 치유와 이런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원의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냥 닫지 않았어요. 책임지고 선택하기를 결정했죠. 아, 나는 거기를 꼭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야 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올라요. 저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문을 닫고 그 미국에서 하는 그런 이제 코칭 코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하고 막 고민하는데 그동안 절대 학원 문을 닫으면 안 돼. 평일날 나 아니면 가르칠 사람이 없어. 내가 꼭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꼭 가고 싶어. 어떻게 갈 수 있지 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그래, 문을 닫자. 2주 동안. 그리고 2주 동안 수업료를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 어머니,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2주간 학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그냥 쫙 돌렸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전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잘 안 했어요. 학부모들한테. 근데 단 한 명도 왜 문 닫아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말했죠. 2주 동안이니까 4주니까 2주 학원비는 없습니다. 이번 달은 2주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다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 돼서 온다잖아.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주를 빠져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몇 달 있다 또 3주를 빠져야 되는 거야. 어떡하지? 나의 성장을 위해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또 문자를 썼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는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 지난번 다녀왔던 공부에 상위 코스를 가는데 이번에는 3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대신 이번 달 한 주는 무료 수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자, 모두 다 좋아했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저한테 왜 그러냐, 왜 학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냐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둔 아이도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자,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스스로 완전하게 결심했거든요. 나는 거길 꼭 갈 거야.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거기에 거길 한번 가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을 멈춰야 되니까 학원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이 들어가요. 운영비. 또 학원비를 못 받아요. 그러면 또 이 몇백만 원이 손해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그 코스비가 있어요. 이게 또 수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갔지만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나는 내가 책임지고 선택할 거야. 뭘? 나의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위해 난 거길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정말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돈도 없고 우리 애들도 있고 막 환경도 그렇고 너무 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걸 하면서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거리. 제가 혼자서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되게 대학 때도 대학 때 친구들이 막 배낭여행 가잖아요. 친구랑 배낭여행 가자고 약속을 딱 정해놨다가 저희 남편이 왜 거길 너 혼자 가냐 막 이래가지고 친구를 배신했던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행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저가항공 비싸니까 막 그 갈아타고 이러면서 막 독일까지 가고 막 미국의 올랜도까지 가고 막 갈아타고 이러면서 그렇게 갔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거리에 대한 두려움, 저항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참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갔더니 거기에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이 안 통하는 전 세계에서 모인 그런 막 사람, 동양인, 서양인, 막 온갖 유럽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막 다 섞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제가 마음성장학교에서 많이 전하는 그런 게 있어요. 눈을 마주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러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저항, 나는 이런 사람이랑은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이랑은 친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랑 친해지는 건 싫어. 두려워. 이런 것들이 아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또 고민을 했어요. 학원을 다시 열었죠. 학원을 다시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는데 나는 좀 춤을 좀 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춤이라고는 춰본 적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막 서칭을 시작했죠. 가장 쉬운 춤이 뭘까? 그랬더니 라인 댄스가 가장 쉽다 그러더라고요. 라인 댄스 너무 멋지고 라인 댄스를 배워야지 이러는데 우리 동네에 라인 댄스가 없는 거예요. 학원을 열었으니 이제 학원을 잘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인 댄스를 배우려니 강남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멀어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 있지? 막 찾다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댄스 그 그룹 이제 엄마들 하는 데 있잖아요. 문화센터. 거기를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한테 자, 나 춤 배울 건데 함께 배울 사람 그랬더니 모두 다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한 5명이서 같이 등록을 하고 1년 동안 춤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춤을 1년 동안 배우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엉덩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앉아 있는 거 외에. 그런데 춤을 출 때 엉덩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엉덩이의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 몸이 움직인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 클래식이나 또는 발라드 이런 것만 들었었는데 좀 더 다양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죠. 그러고 나니까 또 나 이제 연극을 꼭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억울했었나 봐요. 너무 오랜 시간 착한 사람, 반듯한 선생님 이런 걸로만 계속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도 일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소심한 일탈은 많이 했어요. 소심한 일탈, 혼자서 그냥 혼자 버스 타고 가출했다 돌아오기.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가출한지. 뭐 그런 소심한 일탈은 했지만, 그래서 연극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연극 속에서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연극을 또 어떻게 하면 연극을 할 수 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마을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그 프랜카드에 연극 입시학원, 연기학원이잖아요. 입시 연기학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저기라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자가 하나가 날라왔어요. 뭐냐면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연극 단원 모집. 여러분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기적 아니에요? 연극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연극 단원 모집 이게 딱 왔다니까요, 문자가. 만약에 그런 문자가 제가 연극을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뭐야 스팸이야 이러고 그냥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연극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지? 대학로라도 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연기학원이라도 등록해야지 이러는데 그 문자가 딱 오니까 저는 진짜 우주가 나를 돕는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또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매번 이제 그런 경험들이 계속 매번 그렇게 일어났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연극을 하는데 돈이 10만 원인 거야. 10만 원. 10만 원이 1년 내내 10만 원이요. 가입비만 딱 내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오디션이 있냐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네, 오디션을 보나요? 했더니 오디션이 없대요. 10만 원을 빨리 내면 등록이 된대요. 그래서 빨리 10만 원을 내고 그 다음 주부터 1년 동안 또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연극을 하면서 이제 연출 선생님이 와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줬는데 그 연극을 하는 그 여정이 또 하나의 치유의 여정이었어요. 코칭을 통해서 또 이제 의식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제가 저를 들여다보고 의식을 성장시키고 또 선택하고 책임지고 의도하는 삶을 창조하는 그런 것들을 했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누리고 또 이렇게 풀어내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웃에 엄마들이랑 놀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늘 일을 했고 그리고 혼자 잘난 척 하느라고 맨날 책 보고 있고 이래서 엄마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 얘기를 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연극을 하면서 거기 갔더니 거의 다 언니들인 거예요. 저는 저희 언니한테도 언니라고 안 부르는 아주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언니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마치 처음 배우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거기서 또 재밌는 나를 찾는 여정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연극에 올라갔는데 연극의 제목이 지금 여기 우리들의 여행인가? 그래요. 조금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우리들의 여행. 자, 그 극본은 우리가 써서 낸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연출 선생님이 잘 듣고 있다가, 이분들에게 이러이런 사연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으로 만들어낸 극본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꼭 하고 싶은 역할이 있었어요. 잡지사 편집장으로 나오는 노처녀 여잔데, 기자고 그 엄마들이 여행을 가는데 이 여자가 취재하려고 쫓아가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전에 저처럼 딱 시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잘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줌마들과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거기서 이렇게 내어놓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연극이 끝날 때는 그 여자가 무대 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바로 저죠. 나여진이라는 역할을 한 전데, 제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의 출간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연극이 끝나요. 그리고 쫙 무대에서 이제 배우들이 나와요. 자, 그 연극 자체가 그 여자의 출간 기념회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의 출간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딱 하는데, 막 눈물이 그냥 왈칵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책을 써야 돼. 이제 내 꿈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상상으로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꿈이 이렇게 현실로 체험되는구나. 연극이 바로 나의 다음 꿈이야. 내가 이룰 다음 꿈이 이렇게 보여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면서 바로 책 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책을 쓸 즈음에는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가지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식을 계속 확장시키다 보면 이제 우주 의식까지 막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그런 연습들을 해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스스로. 아, 도대체 이 우주에 있는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든 것일까?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할까?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혼자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에 딱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 그동안 제가 미국과 독일과 그리고 막 온갖 심리학 책과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고 막 그 몸부림을 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몰랐던 또는 그때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이 다 어쩌면 성경의 짝퉁, 성경의 패러디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춤추고 연극하고 글 쓰고 막 이러면서 김은미라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욕구들을 막 채워가다 보니 어느 순간 책을 쓰고 싶다라는 욕구는 뭐였냐면요. 내가 죽으면 무언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삶 말고 내 다음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제일 먼저 저희 아들이 있겠죠. 떠오른 사람이.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있겠죠. 아,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다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경험한 것들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책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이라는 걸 갖게 되었어요. 사명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나는 왜 만들었지?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나 궁금했고, 그 사명을 찾는 공부를 한 3년 정도를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찾게 된 게 이 땅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위해 교육하고 치유하는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사명이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또 살아야 하는 거지? 더 이상 그 끝은 어디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명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들, 그리고 그러니까 저만 말고 세상에 많은 어떤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면밀히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한 사람의 사명은 그가 지내온 그의 삶, 그의 상처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그럼 언제 치유가 끝나나? 상처의 치유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완전히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매번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줘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 부족하더라도 도움의 장으로 가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뭔가 재능 기부도 하시고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재능 기부를 했고, 그리고 고아원에 이제 가서 봉사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미혼 어머니, 한부모 가정, 이런 뭔가 제가 세웠던 그 사명과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한 3년, 4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라고 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의도를 해서 이제 무의식에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자에 대한 거 했었잖아요. 내면 아이와 그림자, 그리고 오늘 감정과 욕구까지. 자, 이것들을 다 이제 내가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나도 역시 내가 꼭 주고 싶은 것들을 전해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지겠죠. 네, 저도 지금 계속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의 신념이었어요. 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왜요?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제가 가진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자, 이렇게 이 공간까지 새로 얻게 된 거는 일을 많이 하려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내가 이런데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방사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도움이 된다면 뭐 기쁘겠죠. 네. 도움이 안 돼도 저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돈하는 또 시간도 되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분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면 그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몇 년 이렇게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기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는 게 저는 별로 안 기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학원 할 때도 늘 프로그램을 한 3년에 한 번씩 뒤집어 엎어서 바꿨어요. 되게 이상하죠? 네, 힘든데.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작가라고 했다가 코치로 있었다가 이제 저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은 우리 밴드가 벌써 5년이 됐잖아요.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제가 그때마다 예전에는 이 마음 공부 막 시작할 쯤 그때 만났던 분들한테는 뭐 이랬어요. 저는 올해는 제가 작가가 될 거니까요. 저를 작가로 불러주세요. 이러고 올해는 제가 코치로 더 열심히 일할 거니까 코치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저는 마음성장학교의 대표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성장에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쓰고 돕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또 계속 개발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네, 자. 어때요? 한 사람의 사명이 아주 개인적이고, 춤을 춰서 뭐해? 춤 춰서 어디다 써? 지금 춤 배운다고 뭐 돈이라도 벌 수가 있어? 지금 춤 배우는 게 뭐 돈만 버리고 시간만 낭비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억압되어 있는 욕구는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춤 배우고 싶어? 그래서 춤 배웠잖아요. 1년. 1년 배우면서 드는 생각은 몸이 움직이는구나. 내가 춤출 수 있구나. 재밌구나. 좋구나. 그런데 이거 계속 하고 싶지는 않구나였어요. 그래서 1년 하고 딱 그만뒀고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연극을 하면서 몰랐던 나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무너지고 막 울고 제 역할이 유일하게 극에서 굉장히 막 성격이 급변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거나 욕하거나 또는 막 큰 소리로 울거나 이런 거 저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 연극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죠. 막 으아 이러고 막 울고 막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런 여정들이 또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 연극을 하면서는 이제 성악도 배웠었어요. 그때 성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내면의 자아가 쪼그라들면 자신의 목소리도 듣기 싫어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다 그렇게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전 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꼴보기 싫을지 모르겠어요. 막 얼굴도 쪼그라들고 몸도 쪼그라들고 다 이렇게 목소리도 쪼그라들고 기어들어가고 이래서 그때는 내 목소리가 왜 이런 거야. 막 정말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막 이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악을 배우고 그럼 성악 선생님이 저한테 왜 소리가 안 나오네요? 막 이래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혼나고 자존감 또 상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목소리 트레이닝을 또 받겠다고 또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파트너를 정해서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도 파트너 정해서 코칭하죠. 자, 코칭을 이렇게 하는데
저랑 파트너가 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쪼그라져 있었는데, 코치님은 우리가 이제 전화로 코칭을 했어요, 계속. 근데, 와, 코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제가 갑자기 목소리 예쁘게 하고 있죠? 네.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막 힐링이 돼요. 아,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있어도 막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리상담사에 너무나 딱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아, 정말요? 이러는데 그게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저랑 전화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목소리 좋구나. 나 목소리 예쁘구나. 그런데 그 중에 저한테 목소리 코칭을 해줬던 이제 이진선 배우님이 있는데 이번에 책이 출간됐어요. 이진선 배우님이고 또 목소리 코칭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랑 이제 코칭 파트너가 돼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이제 코칭을 했는데 그분이 코치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선생님이 또 목소리 좋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신감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자신감이 탁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누군가 전문가나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괜찮다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요. 책만 파면 안 되고요. 자꾸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에 나가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따뜻한 손길도 받고 누가 사주는 차 한 잔도 얻어 마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좀 회복이 더 빨라져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네,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내가 건강해졌을 때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졌을 때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청하고 그 연습을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칭찬이 올라왔어요. 조곤조곤 신뢰가는 목소리.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우리 이제 코칭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들이 목소리가 예쁘고 나쁘고도 다 판단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을 닮았고 그 사람만의 어떤 색깔이 있고 그 영혼의 색깔이 묻어 있지.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너무 독특하면서 너무 다 아름다워요. 모두 다 너무너무 새로운 그 신기한 악기처럼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요. 여기 올라온 거 하나 볼까요? 이것저것 시작은 잘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무기력과 게으름, 체력 저하. 네,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 춤추다가 저 춤 잘 췄을까요? 못 췄을까요? 저 춤 못 춰요. 되게 못 춰요. 못 춘다는 건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못 추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 춤춰요. 지금도 혼자 막 이러고 춤춰요. 그러면 거기서는 계속 오른쪽, 왼쪽 스텝을 막 밟고 이러는데 저는 방향치예요, 방향치. 오른쪽, 왼쪽 잘 몰라요, 제가. 오른쪽, 왼쪽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거 춤추라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나중에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이제 음악 나오면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음악 나오면 이게 커피 선전처럼 내가 그냥 혼자 이러고 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걸 그만둔 거예요. 자, 남들이 보면 뭐 1년만 배우고 그만 배워?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안 거예요. 나는 그 오른쪽 왼쪽 막 이렇게 스텝을 밟고 막 정해진 거 따라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난 됐어. 난 이제 혼자 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나만 좋아하는 걸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은 뭘 좋아하냐면요. 전 지금은 그냥 제가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시간이 저한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생겼다,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미술관에 가요. 일단 미술관에 가서 예술의 전당이 가깝거든요. 그래도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공원 미술관 이런 데가 저희 동네에선 가까워요. 그러면 거길 가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아요. 또는 1년에 한 몇 번은 덕수궁 미술관에 또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면서 하루를 저한테 여행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와의 아주 그냥 깊은 만남. 그 작가 큐레이션을 정말 잘 해놔서 작가의 삶을 쫙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극장에 가요, 극장에. 요새는 그 핸드폰 U+에서 매달 한 편씩 공짜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였을 때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극장에 갔는데 매달 혼자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극장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혼자서 맨날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봤죠. 며칠 전에도 크루엘라 보고 왔어요. 크루엘라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봤어요. 근데 전 영화 보는 거, 혼자 영화를 봐요. 그리고 집에서 안 나오기. 집에서 안 나오기. 전 집에서 안 나오기 잘해요. 오늘 여기 한 금, 토, 일, 월. 오늘 금요일이죠. 저 일주일 동안 좀 안 나왔나 봐요. 집에서 잠깐 집 앞에 아들이 치킨을 시켜놨는데 받으러 가면 싸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받으러 갔다 온 거 한 번 갔다 왔어요. 저는 밖에 잘 안 나오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거나 가만히 혼자 궁리하고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나 그게 제일 좋아 이래서 그걸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그만 그룹 안에서 깊이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렇게 엄한 짓을 많이 했다. 근데 엄한 짓이 아니더라. 왜요? 제가 춤을 안 췄으면 연극을 하러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극을 하러 딱 갔는데 10만 원을 내고 딱 갔죠. 오디션 없이. 근데 한 30명 정도 되는 엄마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 첫날 미션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써서 하나씩 내요. 그럼 이거를 5명씩 팀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조장을 뽑아서 조장이 나와서 이거 한 3장을 뽑아가요. 3장. 우리 조는 다이어트, 체중계,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딱 주더니 지금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연극을 만드세요. 대사는 필요 없어요. 몸으로 하는 연극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다짜고짜 살찐 아줌마가 다이어트 하는 거를 판토마임으로 막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춤을 배우지 않았으면 거기 가서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막 다이어트 막 훌라후프 치고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첫날 그 미션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많이 반토막이 났어요. 뭐 이래 막 이래가지고 반토막 그 다음 주에 또 반토막 이렇게 돼서 나중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는 거죠. 저도 열정을 가지고 난 이거 꼭 할 거야, 나 주연을 하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연극을 하고 나니까 연극 속에서 다양한 이런 감정들, 또 사람들과 소통,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저의 출간 기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또 제가 봤잖아요. 작가가 된다는 건 이런 것이겠구나. 내가 작가가 되면 이런 경험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용기가 났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소녀여갖고 나는 꼭 책을 쓰고 싶어, 시인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로소 삶의 위기가 되었을 때,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그냥 모든 걸 다 멈추고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원을 멈췄어요. 학원을 문을 닫았어요. 내가 작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아닌 성인 여성들을 만날 거야 라고 하고 문을 닫았죠. 문을 안 닫고 사람들이 학원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랬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성인들한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애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학원의 문을 닫고 그냥 집에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막 의자에서 안 일어나고 막 그 4주 만에 생존 독서를 다 쓰고, 네, 나오기까지는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출판사를 못 찾아서 막 출판사를 한 50군데 50군데 보낸 건 아니고 한 10군데 보냈나 봐요. 10군데 더 보낸 것 같네요. 하여튼 쫙 보냈는데 맨날 뭐가 왔냐면
우리 출판사와 맞지 않습니다. 거절, 또 거절. 그걸 거절을 받는데, 근데 진짜 작가가 된 것 같았어요. 거절을 받는데도. 메일이 매일 오는 거예요. 거절 메일이. 근데, 네, 진짜 작가 됐나 보다. 정말 좋은 출판사들은 아주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주고요. 좀 소규모고 뭐 인력이 없나 보죠. 뭐 이런 데는 그냥 대충 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정중하게 써서 보내세요, 거절을. 그러면 그걸 읽어보고 실망하지 않죠. 어차피 처음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한 편 딱 썼는데, 우리랑 같이 책 쓰시죠? 이렇게 해서 또 책 쓰자고 왔고, 또 세 번째 책은 이제 한겨레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연결이 좀 잘 돼서 또 책을 내게 되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그래요. 내가 뭘 정말 좋아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를 찾지 마세요, 아예. 뭐냐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하지? 그걸 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거 하니까 편안하네, 이거 하니까 좋네, 이거 하니까 배부르네, 이거 하니까 뿌듯하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지금 고갈되어 있는데 자꾸 뭐 남들이 이런 거 배우면 좋대, 그럼 막 그거 배우러 다니고, 또 이런 거 배우는 게 좋대, 그럼 또 그거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가 또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끈기가 없어, 게을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내면 아이 할 때, 내가 나에게 하는 비난과 그 다음에 못된 말들, 이런 거 다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 그런 거 다 하면 안 되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그게 끈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엄청 게을러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안 움직이거든요. 거의 몸에 이끼 날 정도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게을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한테 게을르다고 안 해요. 그냥 그걸 선택했으니까. 난 지금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 사무실이 저희 집에서 25분 동안 걸어와야 돼요. 25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8,000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걷기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계속 짐을 조금씩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많이 걸으려고 이 25분 걸리는 이 곳에다가 얻은 거예요. 조금 더 가까운 곳도 있었는데 걸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말초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자신의 욕구들을 채워나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의식이 커져서, 제가 조금 전에 사명이라는 걸 찾고, 나도 좋지만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음성장학교도 열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책도 쓰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봉사도 하고. 그것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흘러 넘치잖아요. 사랑은 흘러 넘쳐야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에 써놓은 부분 잠깐 읽어볼게요. 109쪽에 우리의 결핍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편안해지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욕구는 나의 필요를 넘어 세상의 필요를 살피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 사물과 연결을 지어 느끼게 되면 모든 생명에게 이로운 나의 욕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가치롭고 의미 있고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뿌듯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근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남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 그것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꼭 뭐 좋은 거,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올려준 글 잠깐 한번 볼게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욕구를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죠? 근데 제가 하는 욕구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으로 해서 그걸 채워주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안 그래도 여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이제 써놓으셨네요. 혼자 영화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네요. 혼자 영화 보기 좋아하는 분들이. 네. 저는 영화에 대한 책도 하나 쓰고 싶어요, 지금. 자,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감정, 여기 화석이 되어버린 감정과 욕구 회복하기라는 장이 있어요. 화석이 되어버린 감정과 욕구. 이 단어는 제가 저를 느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학원을 정말 열심히 운영하다가 갑자기 너무 큰 상실의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난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분주하게 막 뭔가 해결하겠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지금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소리 지르고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화도 안 내고 울지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왜 화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화내? 이러면서 또 잘난 척을 엄청 했죠. 나중에 봤는데 그때 화내고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내고 울어야 되는 거조차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친절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착한 사람, 그걸 갖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린 거예요. 나머지 화내고 울고 슬퍼하고 막 이런 거 다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니까 아주 깊은 우울이 오더라고요. 이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니까 너무 깊은 우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너무 깊은 우울이 찾아오니까 일단 원래 이렇게 스마일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스마일. 얼굴이 거의 썩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셀카를 많이 찍었어요. 일부러. 셀카를 찍어서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느껴보니까 이게, 이 감정이 완전히 화석 같구나, 화석. 내가 깨뜨려도 깨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도 않고, 울려고 해도 울어지지도 않고, 슬픈데 눈물이 안 나고, 슬픈데 웃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슬픈데 웃는 사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슬픈데 웃어요. 그래서 지금 슬픈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네, 슬퍼요. 이런데 막 웃어요. 네. 그거 다 지금 감정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인식이 된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속 감정과 겉으로 표현되는 감정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게 이제 저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너무 슬플 때는 웃지 않으려고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입꼬리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기뻐졌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우리가 산책하고 글 쓰고 명상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이거 기본 연습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계속 하면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지? 그래서 나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허락하고 그곳에서 많이 울었죠. 그리고 손수건이 한 장, 두 장 쌓여갔어요. 드라마를 절대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좀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본방사수보다 몰아보기를 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해요. 본방사수를 했더니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드라마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도 또 본방사수에 또 묘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봤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들 사이의 정서를 보면서 같이 울고, 또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하고 동일시하고 하면서 내가 지나온 날들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감정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이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느끼면서 저의 감정들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 소설책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감정들을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감정이 편안해지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 뭐냐면요, 내 감정은 나의 것이다. 누구 것? 내 것. 내 감정은 내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화났는데요. 그래도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 상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또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자꾸 타인을 비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단정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삶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기는 건 좀 한참 있다가 해도 되세요. 먼저 내가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걸 갖다가 또 막 그 사람에게 변명하고 쏘아붙이고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고 일단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나를 돌보는 데다 잘 쓰시고 정돈한 다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었고, 그래서 나는 너하고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여기 111쪽에 중간 부분에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타인을 비난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네, 너 때문이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오랫동안 생존 방식에서 감정을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생존 방식.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웃고, 또 지금은 화낼 상황이 아니니까 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를 잘 느껴서 내가 지금 과도하게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 그러면 내 화를 잘 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나를 좀 편안하게 두시고 잘 느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화날 일이 없어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화날 일이 없어졌어요.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올라온 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우리 코칭에서 다룰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신념장이 있어요. 신념장. 신념장에서는 이제 그 부정적인 신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다루는 기술을 하고요. 이거 신념장 할 때는 제가 소래도서관, 우리 지난번에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만났습니다. 소래도서관 저자특강,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축제처럼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도 소래도서관에서 이 마음성장학교를 나눠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신념장을 그날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층 무의식에 있는 신념들을 바꿔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안내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의 신념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신념으로 창조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치료는 제가 아주 특별하게 제일 잘하는 코칭 치료예요. 네. 그래서 혹시 자신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런 신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칭은 상담이랑 다르게 굉장히 단기간에 효과를 봐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연구원 과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2번의 코칭 기회를 드리거든요. 무료 코칭 기회를 드리는데, 그걸 아끼시느라고
아끼시느라고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쓰시냐, 지금 요번 주부터 언제까지 그거 사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계속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코칭은 안 받지 이랬는데 아끼시더라고 안 받았대요. 근데 다들 코칭 받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아무런 뭐 나 별로 문제 없는데 나 뭐 지금 괜찮은데, 예, 괜찮지만 괜찮을 때 또 코칭 받으면 더 괜찮아져요. 더 원하는 대로 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송경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 코칭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요. 우리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그래요. 아, 오늘은요, 제가 좀 몸이 좀 아프고, 좀 또 머리가 좀 아프고요. 오늘 좀 복잡해요. 정말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코칭을 할게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코칭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다 정리해서, 이제 정돈해갖고 그때 코칭을 해야지. 코칭은 자기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혼란스럽고,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셔도 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조경 선생님 자꾸 주변에 그래도 고마운 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이렇게 타박도 해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드라마를 예전에 열심히 보다가 주변 사람들 타박으로 못 보다 보니 요즘엔 안 보고 있네요. 네, 뭐 안 봐도 되죠. 그런데 좀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한테는. 몰아보기 하세요. 낮에 한가할 때나 휴일날 이럴 때 몰아보기 하면은 정서적으로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나라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경우와 반대로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고 표현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분노와 짜증만 남는 것 같아요. 이것도 화석화된 마음의 증거일 텐데, 그래요. 근데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네. 꼭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기도를 할 때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이런 얘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들어보세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너무 그게 이 슬픔이 너무 깊은 슬픔이라서 이게 다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마음에 대한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슬픔이었을 때 아, 내가 이걸 다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저를 만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한테 시편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유, 저기 시편을 읽어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읽을 때는. 그 앞에 부분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언니 시편 왜 읽으라는 거야?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이렇게 통독한다고 읽을 때도 그 부분들이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니까, 아, 그 시편의 뒤에 부분에 그 다윗의 진짜 절규하는 기도들이 다 저의 기도로, 저의 입술로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원수들과 적들에 대한 기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와 다르게 저의 기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욕이 팍 터져 나왔죠. 아, 그러고 나니까 이 속이 그냥 후련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심리치료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나 또는 상처를 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착한 사람들은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상황에 가서 다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는데도 그러지 말지 그랬어. 이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정말 그때 가면 내가 이 욕은 한번 해주고 싶었어. 내가 싸다고 한번 때려주고 싶었어.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네, 억눌려 있는 거. 그거를 꼭 찾으세요.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긍정적인 것들 또는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역시도 완전히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그림자장에서 한 거예요. 나의 빛과 그림자를 완전히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감정들, 욕구들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게 이렇게 마치 얹힌 돌처럼 내려가지 않고 그냥 누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더 말랑해져요. 네. 계속 이제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당연히 말랑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큰 돌이 탁 있을 때는 남들은 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나 혼자 외롭구나, 나 혼자 우울하구나, 나 혼자 정말 절망이구나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돌이 하나 툭 내려가면 아마 그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따뜻한 온기도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분노 그 분노를 한번 터뜨려 보세요. 아셨죠? 꼭 해보세요. 꼭. 그래서 앞에 그 내면화의 상처 치료에 의식의 흐름 글쓰기 있어요. 그 의식의 흐름 글쓰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자, 우리 선생님 오늘 코칭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럴 때 아플 때 코칭하는 거예요. 네, 집중하기, 에너지를 나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집중 안 하면 돼요. 나에게 집중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혹시? 네, 그걸 하면 돼요. 꼭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밖에 놀고 싶을 땐 놀고요. 네, 그래요. 드라마를 신앙을 가지면서 또 드라마를 안 보게 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드라마에 감정이 이입되면 그래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정말 절망이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지 할 때는 그 성경 말씀에 정말 막 중요한 문구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막 이런 막 그런 말들만 막 보였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조금 말랑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보였냐면 성경 안에서의 그 정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정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이더라고요. 얼마나 정서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따뜻하고 예수님이 따뜻하신지, 그걸 정서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분노할 때 분노하시는지, 그 정서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셔야 돼. 지금 이 글 쓰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인데 드라마 보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드라마 몇 개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그걸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드라마가 있겠죠. 드라마 전도사 같네요. 네, 전 드라마 많이 봅니다. 네, 원래 안 봤어요. 저도 40살까지 절대 안 봤어요. 자, 많이 울고 감정을 이입해서 많이 우시고,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또 찬양하시고 신앙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신앙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뻥 뚫리지 않으면 네, 어려워요. 네, 왜냐면 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있으니까 막 손에 주먹 꽉 쥐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요?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놓기 위해서라도 나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두세요. 나쁜 짓 아닌데요, 뭐. 네. 자꾸 다른 사람의 기분과 돌보는데 에너지를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자꾸 돌보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되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멈춰야죠. 전 다 멈춰요. 밥도 안 줘요. 아들 밥도 안 줘요. 최근에, 제가 원래 밤에 한 이틀 정도 밤에 수업을 해요. 이렇게. 그랬는데, 최근에 한 몇 주 전부터 월, 화, 수, 금. 4일을 이렇게 하고, 또 뭐,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여튼 4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깨졌어요. 평화가. 그래가지고 며칠을 밥을 안 준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밥을 할 수가 없어. 이래갖고 그냥 막 자는 거야, 그냥. 그럼 얘는 그냥 나가요. 물론 얘는 다 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가 기운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올 스톱. 그냥 스톱을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올려주신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욕구에서 이제, 네.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네요. 자, 욕구를, 여기 읽어드리면, 그 112쪽에서 113쪽에 보면은 여러분 책이 있는 분들 보시고 책 없는 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걱정되고 이제 뭐 부끄럽고 멍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 정서를 경험할 때 감정들을 제가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뭐가 피곤하구나, 내가 좀 외롭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나의 욕구가 좀 지금 결핍된 것으로 보시라는 거죠. 내가 뭐가 지금 필요한 상태로. 저는 이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막 밥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짜증나거든요. 화나요. 그러면 제가 막 화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지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화가 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는, 지금 올스탑, 설거지 하다가도 한 두세 개 남았잖아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좀 너무 힘드네. 그러면은 그냥 스탑해요, 저는. 스탑. 그리고 손을 씻고 가서 누워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아는 거죠. 얼만큼 쓰면 건전지가 지금 다 됐어,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요구가 다 채워지면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편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기가 우유를 다 먹고 엄마 젖을 먹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까요? 상상이 되세요? 자, 그 아이 평화롭고 포근하고 고요하고 만족스럽고, 네,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뭔가 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계속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해내느라고 너무 애쓰다 보니 감정도 왜곡되고 그 다음에 몸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또 자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서 친절한 엄마가 되어서 뭐가 필요해? 지금 어떤 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너 밥 해주느라고 힘들잖아. 이게 아니라 엄마 지금 좀 밥하기 너무 힘든 상태인데 지금 뭐가 있으니까 너가 꺼내 먹든지 아니면 나가서 먹고 와. 이러고 저는 퇴장해요.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막 강철 체력이다 그러면은 저처럼 하는 행동이 웃기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체력이 그렇게 강철 체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책에는 윌리엄 글라서의 그 체크리스트가 욕구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체크리스트에서 보면은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가 나오는데요. 이 욕구들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은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그 상위 욕구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 윌리엄 글라스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누구에게나 이 욕구들이 동일하게 다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힘과 성취 욕구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 때 자기를 잘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힘과 성취 욕구가 아주 강한 엄마예요. 근데 이 엄마가 집에서 계속 아이만 키우고 있어요. 게다가 막 시어머니도 돌보고 도대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도 못하고 힘과 성취 욕구가 있는데 거기 가족에서는 서열이 그냥 낮아가지고 그냥 깨갱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1년, 2년, 3년, 10년. 그럼 그 엄마 어떻게 되죠? 그 엄마 병나죠. 우울증이 오든지 디스크의 병이 오든지 뭐 갑상선이 오든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엄마가 그렇게 사는 환경은 그대로 있어. 환경은 그대로지만 자기가 힘과 성취의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 엄마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가 대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 가르쳐주고 먹을 거 싸다가 먹이고 막 이러면서 힘과 성취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러면 집의 상황은 똑같지만 집에 와서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생존의 욕구가 강한 남편이 있고 자유의 욕구가 강한 아내가 있어요. 생존의 욕구가 강한 남편은 매일매일 오늘 뭐 먹고 살까, 내일은 뭐 먹을까, 밤에 잠자리에서는 또 우리 아내랑 또 어떻게 사랑을 할까 뭐 이런 게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런 거 딱 질색인 거예요. 맨날 뭐 먹고 살까 이런 거 고민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랑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움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남편과 여전히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남편도 한번 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좀 어긋나 있는지 부부관계의 욕구를 서로 잘 알 때 저 사람은 자유의 욕구가 있어서 저렇게 뭔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가 좋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사랑의 욕구가 있어서 늘 이렇게 뭔가 사랑을 받고 싶고 주고 싶고 이렇구나. 이런 거 알게 되죠. 그래서 꼭 한번 체크리스트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14쪽에 잠깐 볼게요. 114쪽에 보면은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정과 욕구에 정직해지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 원하는 것을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제가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보면 뻘짓이죠. 춤을 왜 추며 40살이 넘어서 연극은 또 왜 하며 이런 거 다 뻘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 능력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해보냐면요. 여러분이 슈퍼마켓 가죠. 요새는 그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배달도 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집안에서 쓰는 일상용품을 선택할 때 맨날 쓰던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왜 선택하지? 나는 왜 이것 말고 이걸 사고 입지? 그래서 인식해 보세요. 나는 좀 싼 게 중요해. 내가 싸서 이거 사는 거야. 나는 디자인이 중요해. 이런 걸 인식하시라고요.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를 또 하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디자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기능이 중요한지, 싼 게 중요한지 이렇게 해서 모든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인식하고 하세요.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이 두부는 이래서 내가 이 두부를 사는 거야 라는 인식을 하고 사시다 보면 그 선택의 능력이 늘어나면 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면의 힘도 더 강해져요.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매 순간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로 삶 전체가 채워집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주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계속 하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면 하인의 의식, 주인의 의식이 있어요. 하인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늘 투덜거려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또 내가 또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래요. 내면을 한번 지금 잠깐 멈춰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우리 집에서 마치 하인처럼 느껴지는가? 그럼 여러분이 하인의 의식으로 때때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집안에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시켜요. 스스로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시켜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왕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왕. 주변에 어떤 엄마는 여왕 같은 엄마 있죠. 그 엄마는 자기가 다 안 할걸요. 뭔가를 다 이렇게 조절해서 시킬 거 시키고 이럴걸요. 또 여왕 좀 잘못하는 여왕들도 있죠. 엄청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시키고 그런 사람 있죠. 네. 근데 그런 여왕 되면 안 되겠죠. 지혜로운 여왕. 엄마는 가정에 지혜로운 여왕이 되셔서
하인과 같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닦고 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도 내가 이 왕국을, 이 가정이라는 왕국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는 거야 라는 여왕의 의식으로, 왕의 의식으로, 주인의 의식으로 하세요. 기꺼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힘들면 기꺼이 지금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인의 의식으로 살다 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가족이 있어도 늘 그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좀 그랬던 거예요.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뭘 사와요. 그럼 남편이 뭘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럼 이래요. 어휴 순치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엄마들이 좀 많이 그러죠. 근데 여왕이 좀 다르게 표현할 것 같더라고요. 자,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과 돈, 관계,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다 보면 어때요? 고갈되고 지쳐요. 시간, 돈, 관계. 여러분이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관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도 조절할 수 있어요. 돈이 조금 있어도 조금 있는 것 안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조금 있어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꼭 필요한 돈을, 우리 가족이 필요한 돈들을 풍족하게 쓸 수 있게 벌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죠. 계속 쪼들리게 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네. 시간, 돈,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어요. 자, 책임지기가 두려워요. 맞아요. 책임질 때 어떤 일이 오냐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지 하나만 써보세요. 거기다. 네. 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애들 밥도 챙겨야 되고 막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관공서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남편이 시킨 뭐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러 왔는데 헥헥거리면서 와서 그때 한 5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5분이 늦었는데 그냥 저는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왜 5분 늦었는지 아세요? 사실은 10분이 늦고 싶었는데 억지로 5분만 늦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제 들어봤더니 너무 그 가족들이 그 사람한테 부탁한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꼭 해줄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정돈해서 미루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했더니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거절했을 때 그 후폭풍이 자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선생님은 뭐가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죽어요. 가족이 나를 죽이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엄청난 자존감이 올라가요. 누가 부탁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마치 저는 하인의 의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누가 부탁하려고 하는 그 제스처만 딱 하면 제가 벌써 그걸 하고 있었어요. 늘.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지금은 제가 할 수 없는데 1시간 뒤에 해드릴까요? 이렇게 1시간을 미룬다든지 지금은 안 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드릴까요? 이렇게 일주일을 미룬다든지 뭐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지?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지? 이렇게 해서 미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소중한 사람들한테 상처 안 줘요.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내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그때 해줄 수 있는데 그때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하든지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더 좋은 사람으로 또 다가갈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그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막 이혼을 당장 해야 되겠다고 막 이러고 이혼을 당장 하자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막 아동바동 막 난리가 나서 오시죠.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그럴 때 얘기해요. 선생님이 이혼에 도장을 안 찍으면 이혼이 안 돼요. 그것을 하겠다, 지금 하겠다, 나중 하겠다 결정하는 건 선생님이에요. 그 시간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되게 큰 걸 알아차리셔요. 네. 여러분이 다 정할 수 있어요. 아셨죠? 절대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하인과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게 느껴지죠. 편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명확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예측 가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갑자기 폭발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을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마시고 시간과 돈과 관계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욕 먹을 일을 했으면 내가 욕 먹을 일을 한 거네 이렇게 해서 욕 한번 먹으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또 배우는 거죠. 욕을 안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네, 우리도 욕 많이 하는 걸요. 네. 자, 우리가 여기 밑에 읽어볼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이제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올려주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자꾸 저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실망할까봐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아이는 내가 추측해서 너 이런 걸 원할 것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 그런데 아이가 그거 막 100%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애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기도 해요. 또 애가 나이가 또 많이 들면 점점 더. 그러면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엄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럼 엄마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럼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내가 정말 쟤를 위해 주는 게 내가 너무 기쁜 일이야. 그러면 해야죠. 그 얘기하죠. 엄마는 다른 모든 것보다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기뻐.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걔가 엄마 이제 하지 마 그러면 막 실망되겠죠. 왜냐면 그 일이 제일 기쁘니까. 근데 그건 역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걔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인식해야 되겠죠. 네, 주인이 되어서 네,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주인으로 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요. 필경사 바틀비 이야기. 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읽어보라고 했죠. 필경사 바틀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겠습니다. 하죠. 필경사 바틀기가. 네. 그래요? 네. 여기 읽어볼까요? 네. 필경사 바틀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문장 소개해 주시는 것 듣고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지? 뭘 선택하지가 매일 저 입에 따라다니는 거였어. 내가 뭘 좋아하는 거 뭘 선택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근데 결정은 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책임질 만큼의 자존감이 없고 책임질 만큼의 경제력이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딱 죽고 싶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필경사 바틀비를 이렇게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설책 이런 걸 많이 읽었어요.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거야 이거 나 이거야. 그 바틀비도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지금 살 집조차 없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걔가 이러는 거죠. 나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저한테는 유레카였어. 유레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구나.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자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난 설거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또다시 다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지금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여러분이 그 시간을 미루고 땡기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디자인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이제 입술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면 여러분 새로운 방식의 삶이 시작돼요. 엄청난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가방 끌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깨달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그 변명들을 싹 치워버릴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뼛속 깊숙이 박혀있던 우리 부모님이 늘 사용하던 그 단어들, 그 말들로부터의 자유를 또 의미해요. 아이고 아이고 징하다 징해,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 살아냈던 그분들의 그 언어들을 다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가는 그 언어들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자, 감정을 알아간다는 거, 내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것들만 있지 않아요. 더럽고,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시커멓고, 냄새나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림자 속에 꽁꽁 감추어진 어떤 감정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올라와요. 아무 때나 안 올라와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올라와요. 우리의 무의식이 똑똑해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 지금 그것을 넘어서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걸 꿈으로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러면 기꺼이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아, 난 내가 거룩하고 착한 줄만 알았더니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네, 기뻐하세요. 요즘에 드라마 주인공들도 왜 흑화 이래가지고 착한 주인공이 흑화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흑화. 네, 여러분 그 흑화, 네, 여러분들 흑화해도 돼요. 너무 답답하고, 지금 글 올리시는 분 중에 막 답답해 죽겠어요. 막 뭔가 이렇게 막 여기 돌 하나 있는데 안 내려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 이런 사람들은 한번 흑화를 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네. 네, 울리는구나. 그죠? 여기 좀 울리는구나. 여기가 공간이 좀 울리나 봐요. 여기에 물건들이 좀 들어오면 좀 괜찮아질까? 오늘은 텅 비어서, 아니면은 다음에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쓰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그래요. 이제 오늘 여기 여정에서 다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노트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큰 노트 말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수첩을, 요런 수첩을 하나 준비해서 생각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하고 싶구나, 이런 사람도 만나고 싶구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구나, 이런 거 다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하나를 하세요.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런 거 하나씩 하다 보면은 지금이 재밌어질 거예요. 지금이 재밌어지면 힘이 차오르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죠. 여러분, 지금만 사세요. 아셨죠? 네, 그니까요. 텅 비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이 텅 빈 공간에서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꽉 찼네요. 그리고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했는데, 와, 여기 밤에 이렇게 와보니까요. 여기가 평촌에 가장 번화한 그 범계역 바로 옆에, 한 블럭 옆에 이제 평촌역인데,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붕붕거리고 다닐 줄은 정말 차마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붕붕거리는 오토바이 소리 좀 들으셨어요, 오늘? 와, 정말 저는 정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물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짐 들어오기 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진짜. 네, 오토바이가 엄청 붕붕거리네요. 네. 앞에가 뻥 뚫려서 대로변이어가지고 그러네요. 자, 오늘 혹시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안 보고 지나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힘이 없을 때는 의도를 갖고 뭔가를 선택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나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이러면 되고, 나는 지금 우울하기를 선택한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저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쓸 당시에는 너무 우울한 게 좋아서 나는 우울한 걸 선택한다 하고 계속 우울하게 있어야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아자아자 잘할 거야, 힘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네, 그래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저도 저를 아주 충분히 많이 돌보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저한테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친절하다. 오토바이 소리 한 번 들렸어요. 네, 그래요. 네, 들리네요. 들리기는. 그죠? 네. 아침엔 좀 괜찮을까? 아침엔 배달을 안 하니까. 자, 오늘, 뒤에 체크리스트는 안 했는데, 체크리스트는 이 앞에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131쪽에 욕구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라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어요. 욕구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 이거를 이제 해보세요. 아까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힘이 빠지고, 지금, 거절을 못 하겠고, 그리고 화가 나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화나 죽겠잖아. 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있는 곳에서 외워보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한 이유가 뭐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가 상했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 상한 이유가 뭐지? 물어본 다음에, 어떤 기대가 무너진 거지? 나 기대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우리 기대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뭐 부탁했는데 내가 화가 확 났어요. 그러면 아마 나한테 이런 기대가 있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친절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줬어. 그럼 내가 화날 수 있죠. 뭐 배려를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다 이런 기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어떤 기대가 무너진 거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지. 모든 사람의 그 행동과 말에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근데 의도를 알고 할 때도 있지만 의도를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던지 모르던지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하다못해 그 도둑질한 사람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뭔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나 돈이 없는데 훔쳐서라도 내가 좀 편하고 싶었어요. 또는 우리 아이한테 뭐 사주고 싶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말과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아이가 동생을 때렸어요. 근데도 거기에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엄마인데 내가 소리를 팍 질렀어요. 나쁜 엄마 같지만 나에게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했고, 그리고 뭔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좀 사랑으로 돌보는 형제간의 우애도 중요했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했던 걸 꼭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랬구나. 내가 조금 전에 짜증나서 짜증나 진짜 화나 죽겠네 이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화가 났지? 나한테 어떤 기대가 무너졌지?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욕구가 있었지? 이걸 살피다 보면 내가 아까 설거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또 설거지를 막 계속 갖다 주니까 같이 해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갖다 주니까 내가 좀 배려받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짜증내지 말고 가서 얘기할 수 있죠. 나 지금 사실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든데 계속 설거지 주니까 나 너무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좀 우리 가족이 나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화가 났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그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순간 마음이 상한 나를 보살피게 돼요. 나는 왜 지금 기분이 상하지?
그 순간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 그 순간 나를 보살피기 시작하면 내가 일단 괜찮아지고, 그리고 상대도 그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었겠구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나중의 일이지만 어쨌든 문제 상황이 있거나 갈등의 상황이 있으면 나를 한번 나를 보살피는 거, 그게 첫 번째라는 거. 내가 나를 보살피는데 제일 먼저 의도를 갖고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선하고 악한 행동의 시작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게 되면 타인을 향한 비난도 원망도 멈춥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도, 모든 악한 행동도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거절하는 거나 내가 나에게 시간을 쓰는 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라고 했죠. 자,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한 건가요? 네,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좀 안전하고 싶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어서, 내가 뭐 많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쁜 일도 나를 위해서 해요. 우리는 아까 도둑질 나왔죠? 친구 때렸죠?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해요. 그리고 착한 일도 나를 위해서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를 왜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왜 그게 뭐가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미루고 싶을 때 미루고 그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힘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면에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시간을 밀고 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 얘기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뭔가 이렇게 모임 시간을 정해놨는데 저는 그날은 안 되고 요날 되는데 요날 해주시면 어때요? 이러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자, 시간 정해진 거를 자기가 막 밀고 땡기려고 그러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저는. 네. 자, 여러분도 공동체의 시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걸 밀고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시간을 그렇게 밀고 땡기는 건 하세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자꾸 밀고 땡기는 건 이제 여러 사람에게 대한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밀고 땡기려고 그랬지?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막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 그 상황을 항상 우리는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면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난 꼭 참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또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저 보셨잖아요. 학원문 딱 닫고 돈 몇백만 원 손해보고 가잖아요. 네. 그렇게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감당하는 거지,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내 시간을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피해보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미성숙한, 근데 뭐 처음에는 좀 미성숙한 게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한번 시간의 주인이 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 10,000원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의식하면서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면서 이제 아직도 우리 선생님의 답답함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여기 올려주신 선생님 답답함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경 선생님 답답함이. 하지만 우리의 여정 중에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그럴만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활동에 하나 써놨는데 오늘 이 시간 이 활동 하나만 해볼까요? 뒤에 체크리스트 중에 프로세스 중에 나를 안아주기. 여러분 나를 안아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어깨에 이렇게 감싸보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눈을 한번 감아도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하루 동안 수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시간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한번 해주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한번 해주세요. 자, 떠오르셨나요? 나에게 말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책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종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 딱딱한 데다 놓고 했더니 딱 소리가 나네요.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종을 한번 칠게요. 네, 여러분 나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에구 오늘도 애썼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에구 오늘도 애썼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속상했구나. 억울했겠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 옆에 언제나 내가 있잖아. 잘 견디고 잘 해냈어. 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라고 해줍니다. 김은미 사랑해, 은미야 사랑해. 여러분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라고 해주세요. 자, 제가 마음 성장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은미야 라고 부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요. 자, 그것은 뭐냐면요, 감정과 욕구를 왜곡한 채 화석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던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와 이야기 나누지 않았던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창조적인 아이, 그 아이는 우리가 찾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줄 때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거나 또는 오열하는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진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가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많이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깊은 호흡도 그리고 산책도 글쓰기도 하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를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편안하고 좋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실 거예요.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뭔가 정말 전쟁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하세요. 그리고 지금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뒤로 미루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네,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뭔가 오늘 여정에서 도움이 되셨거나 깨달으신 거나 뭐 저에 대한 응원이나 칭찬이나 뭐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선생님 안산 선생님이 부부관계에 많이 도움되겠다고요. 네, 꼭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도움 될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러는데 도움되니까 꼭 같이 해보세요. 네,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책임지면 돼요. 안 죽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는 절대 안 헤어져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것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정과 욕구, 마음 성장의 여정이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마음이 다 성장한 것 같아.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 다시 하면은, 마음 성장이 끝났어 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여기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마음 성장 끝난 거예요.
네. 겉과 속이 똑같아서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고, 그럴 때 마음 성장이 끝나요. 그러면 하루하루 배우고 하루하루 사람들과 나누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이 되겠죠. 우리는 늘 성장할 거니까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되고 막 도인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는 이래요. 지금 오늘 기뻐요. 슬퍼요. 행복해요. 화나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삶. 바로 그거랍니다. 어쩌면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 중에 전체가 그렇진 않지만 조각조각 떼어놓고 보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시간들을 이제 버리면 돼요. 나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원하는데 내가 막 화내고 내가 막 야단치고 내가 막 망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내가 아니고 우리 애들 때문에라니까요. 아까 말했죠, 오늘 계속. 우리가 화내는 것도 나 때문이고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화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내가 피해봤다 생각해서 화낼 수 있고, 어쨌든 나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화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걸 선택하려면 그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원하는 것들만 남아요. 아셨죠? 네. 자, 저는 우리 알바하러 가는 우리 아들을 위해 집으로 달려가서 우리 아들이 알바를 해요. 맨날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짠해 죽겠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알바를 해서 시험 기간인데 안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잘리면 엄마가 돈 줄 거야?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돈은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냥 깨갱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이 멋있고요. 네. 네, 안 선생님, 주변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긴 했는데, 오,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래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래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있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저도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었잖아요. 40살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원래 사귀었던 사람들 있죠? 선생님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 마음이 이래,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막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한참. 마음 공부하면 막 신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슨 신기한 동물을 보듯이 했어요. 쟤는 참 많이도 깨닫는다 이러면서, 뭘 그렇게 깨달아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공부하고 또 그 마음 공부한 걸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나도 성장하고 이런 특별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특별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것들을 이 특별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하고만 나눠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말해도 안 되고, 그것은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고, 나의 욕구를 말해도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도 안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서 막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히려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단계가 되면 그땐 얘기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편안한 집단들, 나랑 얘기가 통하는 그런 걸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림책 집단이라든지,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심리치료 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걸 스스로 만들어도 돼요. 우리 안상현 선생님은 스스로 엄마들의 독서 모임 이런 거 만드셔서 같이 나눠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 송경 선생님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당신은 정말 멋있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라 선생님.
이나라죠. 이나라 선생님. 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아드님. 네, 우리 아들요. 네, 우리 아들 너무 멋있다니까요. 공유라니까요, 공유. 제가 어느 강의하다가 우리 아들이 공유 닮았다 그랬더니 막 아들이 싫어하지 않네요. 아니요, 우리 좋아해요. 우리 그거. 네. 아, 제가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30살쯤 된 형이 와서 새벽에 술을 잔뜩 사드래요. 잔뜩 술이 취해가지고 또 술을 막 사드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기 같이 술 한잔 먹을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술을 먹겠어요? 제가 알바하고 있는데 지금 술을 못 먹죠. 이랬더니 그러면 같이 담배 한 대 피워줄 수 있나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그 문 앞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워줬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다시 이제 담배를 끄고 들어오더니 막 이것저것 사드래요. 그러면서 내가 사줄 테니까 고르라고 막 이러더래요. 아유, 됐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막 엄청 많이 사더니 나랑 정말 술 한잔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이러더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마치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 편의점 앞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둘이 앉아가지고 술을 먹은 거예요. CCTV는 돌아갔겠죠? 편의점의 CCTV는. 그래서 그 형이 얘기를 한참 들어줬는데 형이 실직을 했는데 막 죽고 싶고 막 이랬다면서 이제 걔를 만나서 얘기하더니 새벽이 되니까 멀쩡해져가지고 나중에 형 찾아와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금 여기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어떻게 편의점 제가 아까 시험 때인데 그 잘릴까봐 가는 애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서 있으니까, 아씨, 잘리지 뭐 이러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들, 너 그 사람이, 엄마 그 사람이 꼭 죽을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뭔가 울컥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너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알겠지.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경험했다는 건 바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사람을 본 거잖아요. 엄마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 너가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도 울컥했어요. 그 순간. 왜요? 제가 걔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너 왜 객기 부렸니? 이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엄마나 그 아들이나 그래요.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늘 지금 여기를 살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알바를 가신다고 그래서 달려가서 알바 가기 전에 뭘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 감동적이었죠.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강의에 쓰겠다고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줬어요. 너가 그렇게 훌륭한, 정말 멋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 돌볼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같이 막 나누면서 10,000원 주고 제가 저작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썼네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선행을 또는 어떤 일들을 그냥 이렇게 갈취하지 마시고 저처럼 10,000원 주고 사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픈 시간을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자녀들도 아파요. 근데 걔네들도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요. 너무 저렴해요. 여러분한테도 이제 제가 이야기 정말 살 게 있으면 하나씩 사야겠어요. 개인적인 스토리를. 자, 드라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모두의 삶은 다 드라마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 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오래 장시간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여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또 좀 더 여기 뭔가 꽉 들어찬 그런 공간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